네. 오늘은 기출주제 29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개항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주제 29이고요. 자, 우리 책은 160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공부를 했었고 2학년 학생들은 이미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큰 주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큰 주제는 첫 번째가 흥선대원군의 개혁이요.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 요게 첫 번째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면은 1번, 큰 1번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서양 세력의 침입 나와 있죠. 요게 큰 1번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큰 2번 주제는요. 바로 옆에 161페이지 개황과 불평등 조약의 체결.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당시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이제 개항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잠깐 요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대원군은 여러분들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바로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칭합니다. 자, 고종이 1863년에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즉위했을 때 그때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대신 이제 정권을 잡고 정책을 이제 폈던 것이 딱 1863년부터 73년.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딱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10년 동안 어떤 개혁을 했는지 요거를 일단 1번에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1873년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직접 정치를 시작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친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친정을 하자마자 바로 개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항을 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이제 맺었던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1번을 봅시다. 자,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공부할 때는요. 자, 이거 잠시만요. 네. 자, 공부할 때는 일단 국내, 대내 정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국외. 자,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국내에서 어떤 정책을 했고, 그다음에 국외에 이제 외세의 침입에 맞서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정책으로는요. 일단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당시에 세도 정치였습니다. 세도 정치. 자, 바로 이 세도 정치를 했던 세도 가문들의 이 폐해 이런 것들이 쌓여서 굉장히 이제 나라가 어지러웠죠.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로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했어요. 자꾸 딴 게 눌리네요. 자, 비변사를 폐지했다. 자, 여러분 비변사는 뭐였나요? 변방을 방비하는 그런 기구였죠. 자, 원래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임시기구였습니다. 비변사. 자, 근데 임시였다가 상설로 됐다가 최고 기구가 되는 그런 수순을 밟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원래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는 비변사가 아닙니다. 의정부 육조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가 있고요. 육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육조에서 의정부로 왕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 육조에서 알아서 업무를 배분해서 하는 것이 조선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따라서 왜군이 쳐들어왔다든지 뭔가 이제 급한 난리가 났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 별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뭐예요? 변방에 이제 급한 일을 방비하기 위한 비변사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자, 급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높은 그런 고위 관리만 모여서 빠르게 회의를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변사는 그런 고위 관료들이 모인 회의 기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시였다가 나중엔 항상 설치된 그런 기구였다가 나중에는 최고 기구가 되는 것이죠. 왜 최고 기구가 되냐면 여기에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고위 관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권력을 잡으면 굉장히 손쉽게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변사는 최고 기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비변사를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변사가 없어지니까 조선의 원래 중앙정치기구인 요 의정부 6조 체제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위로 가서 비변사를 그런 이유로 폐지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통치체제 정비를 위해서 새로운 법전을 편찬합니다. 바로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법전 좀 외울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밑에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조선 후기에 굉장히 사회의 변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 법전이 많이 편찬이 되었습니다.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요. 자, 영조 때 속대전 있었고요. 자, 영조는 속이 좁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대전 통편 정조 때 정조는 통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 했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통이 더 크다. 대전 회통 아주 화통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이 법전의 변화는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자,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만들어요. 그걸 이제 경복궁 중건이라고 하는데요.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그 목적은 좋았지만 이 경복궁을 다시 만드는 데 드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당백전, 원납전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했는데요. 당백전은 뭐냐면 굉장히 고액 화폐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구 발행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죠. 저 원납전은 기부금인데요. 나중에는 하도 이제 이걸 강제하니까 원에서 납부하는 원납전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원납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도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백성들의 아주 큰 호응을 받았던 사업도 있었습니다. 바로 서원철폐와 밑에 호포제 사창제 요 실시인데요. 자, 서원철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없애버린 거예요. 자, 왜 서원을 없애버렸냐면 서원 같은 경우에 면세가 되는 서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 되게 막 고마워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서원도 되게 많았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서원들이 이미 그 기능을 잃었다 해가지고 서원들을 47개소만 남기고 전부 없애버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호포제 사창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바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삼정을 밑에 써놨는데요. 분정, 환곡, 전정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세금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정의 문란, 세 가지 세금이 어지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군정은 군대를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죠. 군정. 자, 그리고 환곡은 원래 세금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봄에 이제 곡식이 없을 때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하고 갚게 한 제도인데 그때 이제 갚으면서 이자를 엄청 높게 쳐서 갚게 해요. 그래서 마치 세금처럼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에 넣어서 환곡이다라고 했고요. 전정은 이제 이 전자가 밭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곡식 같은 걸 거두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삼정, 세 개의 세금이 전부 폐단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한 것이 바로 호포제와 사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포제와 사창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호포제는 뭐냐면 호가 각 가정을 말해요. 각 가정마다 모두 군정을 해결하는 그 방식으로 각 가정마다 모두 포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아주 평등하게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의 환영을 많이 받았어요. 자, 이게 왜 군정을 해결하는 이유가 됐냐면 이 군정이라고 하는 게 백성들한테 뭐 이미 죽은 사람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포를 징수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세 혜택을 받았던 양반들에게까지 세금을 거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군정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 사창제 같은 경우에는 환곡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 거예요. 자, 환곡이 관청에서 이자를 많이 붙여서 문제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창고를 활용해서 이제 봄에 굉장히 어려울 때 곡식을 빌려주도록 한 거죠. 그러면 이자가 그렇게 많이 안 붙으니까 그걸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또 해볼게요. 뭐를 정리할 거냐면, 자, 이 중에서 백성들의 원망을 산 정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복궁 중건이죠. 자, 이거는 되게 싫어했어요. 백성들이 왜? 세금, 당백전 같은 거, 고액 화폐 때문에 물가가 급등했잖아요. 자, 그리고 기부금을 강제로 내게 했기 때문에 싫어했죠. 자, 그런데 백성들의 호응을 받았던 건 뭘까요? 요거 세금 개혁한 거, 그다음에 서원 철폐한 것, 요런 것들은 백성들의 호응을 받았다. 자, 요런 것들이 좀 잘 나오니까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이 시행했던 국내 정책이었고요. 자, 이제 대외 정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외 정책 바로 옆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재 160페이지 같이 여러분들 보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간단하게 써놓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비교해가면서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회는요, 이제 열강들이 굉장히 아주 서양 세력들이 많이 침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당시에. 자, 이러한 침입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 기본적으로 일단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봉쇄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꽁꽁 문을 닫은 거죠. 자, 근데 문을 닫았는데 계속 이 문을 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에 부딪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순서. 자, 일단 순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좀 기억하시고요. 어떤 나라인지 그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66년 병인박해. 이거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와 수천 명의 천주교도를 처형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병인년에 박해, 괴롭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병인박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프랑스 선교사를 9명 죽였으면 우리는 조선인 9,000명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같은 해 1866년에 프랑스가 이렇게 쳐들어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병인 양요 때 강화도를 공격을 했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60페이지예요. 자, 160페이지 병인 양요가 지금 굉장히 아주 별표가 돼 있어요. 자, 이 별표된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밑에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병인 양요 같은 경우에는 전개에 보시면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하자 자, 누가 막아냈다고 돼 있나요? 한성근 그리고 양헌수. 이 부대가 프랑스 군대를 격퇴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인물이 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이 프랑스군이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강화도에 있던 외교장각의 도서, 의궤를 비롯한 다수의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이 의궤가 대여의 형식으로 반환돼요, 우리나라에. 자, 완전한 반환은 아니지만 이 의궤를 대여의 형식으로 우리가 다시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관련해서 자주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1866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자, 위에 1866년. 자, 이거는 미국의 상선입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가. 자, 이 미국 상선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평양이죠. 평양에 들어왔다가 약간 약탈을 하고 이제 통상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당시에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규수가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서 침몰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뭐예요? 바로 1871년의 신미양요죠. 이렇게. 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신미양요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걸 막았다? 어제연 장군. 자, 그래서 전에 시험에는 이 어제연 장군의 장군기, 빼앗겼던 장군기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 장군기가 사진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신미양요 때, 자, 우리 조선 군인들이 굉장히 용감하게 싸워서 전멸당할 정도로 끝까지 저항을 했다고 해요. 신미양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나오는 박교수라는 인물은 개화파와 관련해서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박교수구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68년에 이제 흥선대원군을 협박할 목적으로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합니다. 도굴은 뭐예요? 몰래 파헤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미리 이 낌새를 눈치채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시멘트 같은 걸로 위에를 덮어놔서 결국에 도굴을 하지 못하죠. 자, 오히려 이제 시끄럽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오페르트는 수학 없이 도망을 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봉쇄에 대한 더욱 강한 확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미양요도 겪고 그 신미양요를 겪었던 해에 척합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척합이는 뭐냐면 척화는 배척하는 거죠. 화의가 외세와 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배척하는 게 척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이 척화를 다짐하는 비석을 세웠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연도를 좀 기억하시고 어떤 나라가 왜 침략을 했는지 같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옆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개항과 불평등 조약의 체결. 자,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드디어 이제 고종이 10년간의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그 시기를 지나고 처음으로 친정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이제 개항인데 그 개항의 바로 첫발이 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지 이런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1페이지 보시고요. 자, 여기 강화도 조약 나오는데요.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자, 1876년 연도도 기억하시고, 자, 일단 주요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요. 자, 일단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부인했다. 자, 이건 뭐냐면 청나라가 조선 자기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주권, 자, 내 거야라고 하는 거를 부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좋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청나라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조선을 먹을 것이다라는 그런 밑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을 설치했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강화도 조약 주요 내용 하기 전에 배경을 잠깐 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하고 싶어서 맺었다기보다는 일본이 이제 운요라고 하는 군함을 우리 강화도 앞바다에 몰고 왔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너네를 이제 한포 사격을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력 시위를 합니다. 운요 사건이라고 하죠. 운요의 무력 시위. 사실 이거 일본이 미국한테 예전에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걸 똑같이 우리나라한테 한 거죠. 그래서 운요의 무력 시위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자,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런 세계 정세 혹은 이제 이런 조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래서 도장을 팍팍 찍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한번 이 주요 내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전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하라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세 곳에 개항장을 설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이 외국이 우리나라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함부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여행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해진 곳에서만 교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곳을 우리는 개항장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항구를 개항하는 곳인 거죠. 자, 근데 이 개항을 하는 항구를 세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자, 부산은 여기 있죠? 일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경제적 목적으로 개항을 하라고 합니다. 자, 원산은 이쪽에 있죠. 자, 이쪽에. 그래서 군사. 왜냐면 일본은요,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중국, 만주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는 길에 원산이 굉장히 그 주요한 길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 목적. 그다음에 인천은요, 서울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개항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하나 허투루 이제 요구를 한 게 없었던 거죠. 굉장히 치밀하고 무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치외 법권을 인정합니다. 자, 치외 법권은 무엇이냐? 자, 여기 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 치외 법권이라고 하는 건요. 잠시만요. 치외 법권. 자, 요거 치외 법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치외 법권은요. 우리 교재의 161페이지에 주요 내용, 강화도 조약 주요 내용, 치외 법권 밑에 조그만하게 써 있는데요. 외국인이 체류하는 국가의 법 대신 본국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자, 조선이 있어요. 자, 조선 땅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살인을 했어요. 자, 범죄죠. 자, 그런 경우에 조선 땅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죽였는데 이 일본인은 누구의 법에 의해서 바로 조선의 법이 아니라 이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게 본국의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치외법권이에요.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여도 이 일본 사람은 일본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굉장히 아주 불공평한 그런 법이죠. 자, 해안 측량권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근데 바다가 해안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해안선이. 그래서 만약에 이 해안에 지도가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다면 배가 침몰하거나 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배를 갖다 댈 수 있게 해안을 측량해야 했는데 이러한 해안 측량권도 인정을 한 거죠. 사실은 그냥 우리 해안에 오세요 막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안타깝게도 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떻다?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격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몰랐던 거죠. 그리고 성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속 조약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161페이지에는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약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 내용을 이제 써보았습니다. 이거는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본이 부속 조약은 뭐냐면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 조약 빼먹었네, 이 조항 빼먹었네, 이거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것들을 추가해서 맺은 조약을 부속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일, 수호, 조규, 부록.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은 우리가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부록과 장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 전부 다 1876년 그 해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일본도 조치를 취한 거죠. 자, 1876년 7월, 요것도 7월입니다. 자, 일단 부록에서는요, 조계를 심리로 설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계라고 하는 거는, 개항장에서, 아까 얘기했죠? 그 항구를 여는 거. 개항장에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통상 거주하면서 이 치외법권,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을 조계라고 합니다. 자, 이 조계를 심리로 설정하는데 나중에 이 심리, 백리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려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개항장에서 일본의 화폐를 우리나라 땅인데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요.
자, 게다가 여기 보면은 긴급 상황 시 일본의 관리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일본의 관리가 긴급 상황 시 조선의 내지, 이거는 여기 아주 깊숙한 내륙을 말하는 거예요. 여행을 허용하게 된 거예요. 자, 처음에 조개가 심리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지 여행으로 점점 확대된 겁니다. 그게 바로 부록의 굉장히 큰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그런 고지를 선점한 것이죠. 자, 장정으로 가볼게요. 자, 장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요. 바로 무항세, 무관세, 무제한. 이렇게 3무를 꼭 기억하세요. 무항세, 무관세, 무제한. 자, 이건 뭐냐면, 자, 항세랑 관세는, 자, 외국에서 우리가 제품이 들어올 때, 자, 조선이 있고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일본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물건을 수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외국에서 이렇게 물건이 들어올 때는 항세, 관세 이런 것을 매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항세, 관세 이런 것을 매기게 된다. 즉,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관세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면세점에서 물품이 싸다고 하는 게 이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면세가 싸다, 면세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 조선의 제품이 있어요. 자, 조선의 제품 이렇게 있고 일본의 제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조선의 제품은 싸요. 근데 질이 좀 별로예요. 아직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본은 한창 이제 막 산업혁명 막 하려고 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질이 괜찮아요. 자, 그런데 가격이 어때요? 관세가 붙으니까 비싸요. 자, 그러네 조선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싼 게 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싸지만 좀 질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요거 일본 제품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경쟁력이 형성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조선 제품에서 가격에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 관세가 사라졌어요. 방금 무관세, 무항세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일본 제품이 비싼 게 아니라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똑같이 싼 거예요. 자, 그럼 질이 좋고 싸니까 조선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누구 걸 사겠습니까? 일본 제품을 사겠죠. 그러니까 일본 제품의 뭐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무항세, 무관세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쌀 작곡 무제한 방출도 일본이 지금 상품을 굉장히 그 공장 많이 만들고 이제 산업혁명 진행되면서 잘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사실은 공장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토가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될까? 쌀이 부족해져요. 자, 그럼 부족한 쌀을 누구한테서? 우리나라한테서 무제한으로 방출,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를 먹나요?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한 게 1883년 방공령 선포 조항입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이게 방공령. 자, 내용이 뭐냐면 이 쌀이나 잡곡을 방출하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방공령. 이거를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사전 통보를 하면은 쌀이나 잡곡이 방출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막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일본 애들이 나중에 이 방공령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한 달 전에 안 했다, 뭐 하루가 부족했다 이런 걸로 이것도 뭐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수정할 때는 우리한테 이제 방공령 선포 조항을 넣긴 했지만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도 넣고 약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뭘 아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관세도 좀 넣고 하긴 했지만 이때 또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또 만들었어요.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 좋은 대우 있죠. 좋은 대우는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다고 쳐봐요. 자, 일본한테 A라고 하는 혜택을 줬어요. 자, 그런데 미국은 나중에 이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A와 B라고 하는 혜택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일본은 일찍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B라는 혜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최혜국 대우 규정을 맺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일본한테도 B라고 하는 혜택이
주어져요. 이게 바로 최애국 대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최애,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최애국 대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책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